작품 탐포포에는 이야기의 분위기와 흐름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단어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억과 향수에서 시작해서요. 감정과 관계, 전쟁과 소멸, 그리고 생명과 시간,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로 단어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서 보면 단순히 뜻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각 단어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과 향수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먼저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소품들부터 볼게요.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작은 전등인 마메덴토, 그리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낡은 동전, 이센도카, 또 간구, 즉 장난감 같은 것들이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순간 아련한 과거의 한 장면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엔 장소에 대한 단어들인데요. 이걸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오지덴샤라는 전차가 셀로, 즉 선로와 마꾸라기라고 하는 침목 위를 달리고 테이류조, 정류장에 멈추는 그런 풍경이요. 여기에 아스카야마나 아라카와 같은 실제 지명이 더해지면 이게 그냥 막연한 과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공간으로 다가오게 되죠. 마가리카도라는 단어는 의미가 2가지라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길이 꺾이는 길 모퉁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비유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인물이 마주한 마가리카도가 정말 물리적인 공간일지 아니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말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훨씬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풍경을 그려봤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감정과 관계의 단어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감정선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아마 하치코이, 즉 첫사랑일 겁니다. 많은 인물들의 행동이나 그리움이 바로 이 감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전체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움을 표현하는 단어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타오는 존경하는 스승의 뒤를 좇는 것처럼 깊이 연모하는 마음에 가깝고요. 아코가레루는 밤하늘의 별을 보듯이 멀리서 우러러보는 동경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즉,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시노바레루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떤 계기로 문득 과거가 떠오르면서 그리워지는 조금 수동적인 느낌의 단어입니다. 반면에 나츠카시는 내가 능동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그때 좋았지 하고 느끼는 감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밝고 아련한 감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코도쿠, 고독 속에서 나야미,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우라무,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모여서 작품 전체를 감싸는 특유의 분기, 즉 칸쇼라고 하는 어딘가 애상적이고 쓸쓸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인물들이 느끼는 이런 고독과 고민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 배경에는 어두운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쟁과 소멸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인물들의 삶에 남겨진 흔적과 기억을 통해서 그 상처를 간접적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먼저 센소, 전쟁과 쿠슈, 공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남은 건 야케코게, 탄자국이나 하이, 재 같은 물리적인 파괴의 흔적, 그리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키지아토, 상처입니다. 특히 쿠치루라는 동사는 이 주제의 비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낡은 나무가 썩어간다는 뜻도 있지만 소중한 생명이 전쟁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이 죽어간다는 의미로 쓰일 때 이 단어는 정말 큰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어둠 속에서도 이야기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것들에 시선을 돌립니다. 네 번째 주제, 생명과 시간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작품의 제목인 민들레, 탐포포의 상징성이 드러나는데요. 폐허 속에서도 노랗게 사쿠 피어나고 끈질기게 이키루 살아남아서 씨앗을 퍼뜨리는 모습은 AN, 영원에 가까운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비극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일상은 계속되죠. 이케에서 아히로가 유유히 오요그 헤엄치고 어김없이 유글의 황혼이 찾아오는 그런 풍경들. 이런 평범한 모습들이야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 나타남과 사라짐의 연속으로 표현됩니다. 소중한 무언가가 아라와레르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키에루 사라지고 결국에는 기억 속에서마저 미우시나오 놓치게 되는 과정.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겪는 삶과 시간의 본질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이야기의 규모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12, 나날이라는 단어는 하루하루의 작은 시간을 보여주고 이쿠지다이, 몇 시대, 나, 이쿠도, 몇 번 같은 표현은 세대를 넘나드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름과 관련된 단어들도 흥미롭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것과 간절한 마음으로 요비카케르, 말을 거는 것은 그 느낌이 다르죠. 이 요비고에, 부르는 소리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과거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간절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억, 감정, 상흔, 그리고 생명이라는 네 가지 퍼즐 조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게름, 즉 이 단어들이 그려내는 전체 풍경이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 주제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련한 추억은 인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의 깊은 곳에는 시대가 남긴 상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 위에서 생명은 다시 피어나죠. 이 네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의 깊고 복잡한 풍경을 완성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단어 하나하나는 단순히 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 하나의 풍경, 하나의 시대를 담고 있는 작은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세계들이 모여 과연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직접 그 여정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바로 여기, 이 민들레 한 송이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화자에게는요, 이 민들레가 마치 과거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럼 먼저 이야기의 시작, 화자가 이 길가의 민들레를 처음 발견하는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길가에 그냥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는 거잖아요? 정말 사소한 일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과거로 떠나는 이 긴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평범한 일상이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확 바뀌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화자의 그 아련하고 그리운 어린 시절 기억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제가 일본어 원문을 조금씩 나눠서 읽어 드릴게요.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먼저 시작 부분입니다. 테이료전이 탔대線路の 후진이 사이테이르 탐폭보 나가메테이르 또少年の 頃が 忍ばれて くるのでした。ことに夕暮れは豆電灯がぽっちりと持ったような탐폭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류장에 서서 저기 선로 가장자리에 핀 민들레를 보니까 소년 시절이 저절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특히 해질녘에는 그 노란 민들레가 마치 콩알전구에 탁 하고 불이 켜진 것 같았다고 정말 예쁘게 표현했죠. 이어서 들어볼게요. 탐뽀뽀 나가메 때까라 덴샤니 노르또 노코가 토이 토코로에ズれて 行かれるような思いにとらわれるのです。遠いところ例えば一銭銅貨で飴玉やあんずを買って食べた時代へイチジクの木があり池があり그러니까 이 민들레를 보고 있으면요. 어딘가 아주 먼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 한 잎으로 사탕 사 먹던 그런 시절.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연못도 있던
그런 아련한 과거로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소시테 탄포포 나가메떼 이르또 하츠코에노 온나노코가 오모이다 사레뜨키마스. 소노코와 쇼가쿠로 크넨세데시다. 결국 이 민들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첫사랑의 기억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옛날엔 그랬지 하고 회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전 한 입으로 사 먹던 그 사탕의 맛, 무화과 나무의 모습, 연못 속 붕어의 움직임,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시절의 감각 자체를 되살려내고 있는 거죠. 자, 이 단어 정말 재밌지 않나요? 맘에 된토. 글자 그대로 하면 콩정구인데요. 작가는 민들레를 바로 이 콩알 정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에 노란 민들레가 마치 누가 작은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요. 정말 따뜻하고 정겨운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가 따뜻한 추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실의 아픔, 전쟁의 상처, 그리고 삶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아주 무거운 성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느끼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화자의 개인적인 아픔이 나와요. 소레카라 아마이 간쇼노 히비 미시라노 치치오 시다이마시다. 아이유스키 가하오 우라미마시다. 소시테 코도쿠오 시리마시다. 달콤하면서도 슬픈 감상에 빠져 지내던 날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정이 부족했던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고독이 뭔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소시대 우츠쿠시모노니 아코가레테 이키로 코토노 나야미오 시리마시다.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면서 동시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고뇌가 드러나는 문장입니다. 탄포포 나가메떼 이루또 이때 이루코토가 후시기니 오마레떼 쿠르노데스. 시니타카타 하주노 지분가 시나나이데 신데와 이케나카타 히토바카리가 나제까 신데 이키마시다. 이 부분은 정말 앞에서 봤던 그 목가적인 어린 시절의 기억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죠.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에 대한 원망, 고독,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꺼내면서 한 사람의 아픔이 어떻게 그 시대 전체의 아픔과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화자가 느끼는 생존자의 죄책감을 이 두 구절의 문법적인 대비로 그냥 가슴에 확 와닿게 만들어요. 죽고 싶었어야 할 나는 살아남고 죽어서는 안 됐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다는 이 문장 안에 시대의 비극과 개인의 고뇌가 그야말로 압축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쓰인 이 시나나이데라는 표현,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안 죽었다는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다는 어떤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죽지 않은 이 상태 그대로 살아남아 버렸다. 이 어색하고 무거운 상황에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섬세하고 중요한 문법적 장치인 겁니다. 이야기에 생생한 색깔을 입혀줬던 핵심 단어들이죠.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마메덴토 같은 단어도 있었고 우스키처럼 묘묘한 감정을 표현하는 문어체 단어도 있었어요. 이런 단어들을 잘 알아두면 표현이 훨씬 풍부해지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다뤘던 문법들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그냥 문법 패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예시까지 같이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예요. 바로 이게 문맥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힘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이야기에서 민들레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자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전쟁의 상처는 깊게 남고 추억에 깃든 옛 철길마저 사라져버렸는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희미해져 가는데도 저 민들레만큼은 해마다 똑같은 그 자리에서 계속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마지막 문장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죠. 이제 저 꽃들은 시대의 바깥에서 피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들레는 이제 그냥 길가에 핀 꽃이 아닌 거예요. 시간의 흐름, 모든 변화와 사라짐을 초월해서 기억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真っ暗ぎの横にも咲いているタンポポ。この電車が王子電車と言っていた頃にも咲いていたタンポポ。真っ暗ぎに残っている戦争の傷跡、アバタのような焼き焦げは空襲で東京が灰になった時なものでした。線路伝いに歩いていた少年たちの姿をもう再び見る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한국어로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들만 딱 봐도 뭔가 낡고 오래된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남은 그런 공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문장 속에 숨어있는 핵심 표현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오지덴샤입니다. 이게 그냥 전차가 아니고요. 1911년에 실제로 개통됐던 노면 전차의 이름이에요. 작가가 왜 그냥 전차라고 안 하고 굳이 이 구체적인 이름을 썼을까요? 바로 이야기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성 그리고 시간의 깊이를 더해주기 위해서죠. 다음 단어는 야케코게입니다. 이걸 그냥 불에 탄 자국이라고만 번역하면 느낌이 잘 안 살아요. 본문에서는 아바타노 요나, 그러니까 곰보 자국 같은 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쓰였잖아요. 이걸 통해 전쟁이 남긴 그 끔찍한 흉터를 아주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마치 도시의 피부에 남은 상처처럼 말이죠. 아, 그리고 셀로즈 타이니, 이 표현도 정말 재밌어요. 무언가를 쭉 이어서 따라가는 움직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로 옆에서 걷는 거랑은 느낌이 확 다르죠. 선로라는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걸어가던 소년들의 모습, 그 과거의 한 장면이 눈에 그려지지 않나? 자, 이제 배경 묘사는 끝났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그 공간에 얽힌 한 사람의 기억, 그리고 상실감, 그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다음 단락을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すぐそこの角から現れてくる電車、曲がり角へ消えてゆく電車。あの電車を人は幾度迎え送ったことでしょう。そしてこの先幾度送り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この頃の電車の色は茶色でした。そしてこの停留所の名も滝野川と呼んでいました。すぐそこの角々へ行くとまっすぐに線路は伸びていて、その遥か鳥取は飛鳥山。飛鳥山で遊んでいた少年はいつまで待っても帰っては来ないのでした。 어떠세요? 번역문을 보니까 감정이 확 더 깊어지지 않나요?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전차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한 소년의 이야기. 이 두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정말 먹먹한 상실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야테쿠루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그냥 오다라는 뜻의 쿠로랑 뭐가 다르냐? 야테쿠루는요, 말하는 사람, 바로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느낌을 확 살려주는 거예요. 내 시점에서 저쪽에서 전차가 다가오는 그 모습을 훨씬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나올 표현인데 미리 좀 볼게요. 히토키와라는 부사,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특히가 아니에요. 유난히 한층 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하나가 눈에 띄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애틋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자의 현재 시점과 과거의 기억이 하나로 딱 겹쳐지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線路の縁に咲いているタンポポを眺めていると、幾時代かがやってきて、その中からひときわ懐かしい声で、誰かが人を呼び寄せようとするのでした。失われた者たちを、せめて見失わないようにと呼びかけてくるのでした。停留所に立って、いつまでも電車に乗らず、枕骨の横や線路の縁に咲いているタンポポを眺めていると、あれはもう時代の外に咲いているのだと思われてくるのでありました。 네. 화자는 이 민들레를 보면서 과거의 목소리를 듣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깨닫는 거죠. 아, 저 민들레는 이제 시간을 넘어선 존재구나 하고요. 전차에 타지 않고 이 부분을 노라지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노라나이데라고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굳이 노라지를 썼을까요?